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전 시간까지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엔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는 어디 보시냐면요, 13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는 130페이지에서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은 자석의 자기작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자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자석은 뭡니까?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극을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극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자기 에너지가 나오죠.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자기 에너지가 N극에서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죠? 이런 식으로 도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물리학 책 같은 거 보면은 자석이 있고 막대 자석에 철심을 갖다 뿌려놓으면 이런 모양의 자기 모양을 갖고 있는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 요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석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자석을 만드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영구 자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나타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N극에 대한 요소는 에너지가 나오죠. 자기력선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플러스 M으로 적고 여기를 마이너스 M으로 적습니다. 그럼 이때 이 M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자하라고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전기 에너지에 미소 입자를 Q로 적고 전하라고 하죠. 자, 요거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에너지의 가장 작은 입자를 여기서 뭐라고 한다? 자라고 하는데 이 자도 N극에 대한 자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S극에 대한 자를 마이너스 자다. 이런 용어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N극과 S극은 항상 같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N극으로부터 나와서 S극으로 패곡선을 이루게 돼 있죠? 이런 모양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이 있고요. 이 철에다가 뭐를 갖다 대면 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요.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자, 그러면 철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철이 자석에 붙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죠. 자, 철이 자석에 붙는 이유는요. 이 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화가 됩니다. 자화. 자석화되는 능력을 우리는 자화력이라고 합니다. 자석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자석화가 된다라는 건 뭐로 바뀐다? 요 철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두 놈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해? 바로 흡입력이 작용을 합니다. 요 흡입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 철에 붙는다 또는 철이 자석에 붙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요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잘 붙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철 같은 요소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화되는 정도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놈이 있겠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투자율이 나옵니다. 투자율. 투자율은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다. 우리 유전율하고 투자율의 개념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전율은 뭐다? 자, 우리 콘덴서 같은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는 능력, 이거를 유전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전율이 크면 뭐를 많이 채울 수 있어? 전하를 많이 채울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투자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투자율은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투자율이 크면 자화되는 정도가 좋기 때문에 자석화되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이동하기 아주 유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뮤로 적고요. 단위는 헬리퍼 메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요 뮤는 자, 비투자율과 진공의 투자율에 뭐가 된다? 곱이 되고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투자율.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공기의 투자율 또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진공, 공기 같게 생각해요. 투자율.
그러면 요 진공의 투자율에 대한 수치가 있겠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헬리퍼메타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만에 하나 내가 이거를 못 외워서 시험장 가는데 그러면 저희 계산기 보시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CONST 콘스탄트라는 키가 있고 얘가 33번일 겁니다. 요걸 치고 는을 치시면 요 수치가 나와요. 대신에 얘가 파이가 계산된 정도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요 수치가 여기 같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율이라는 것보다 자화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요소다. 그래서 공기의 투자율을 몇으로 잡는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1로 잡고 1보다 크면 공기보다 투자율이 높다.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투자율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은 자, 철은 투자율이 몇이냐면 1000 정도가 됩니다. 1000. 얘가 그러면 1보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철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는 자화되는 능력이 아주 강한 것들. 그래서 얘는 뭐가? 바로 투자율이 1보다 굉장히 큰 철과 같은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철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기기 시간에 배워요. 니켈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어요. 철에다 니켈 같은 다른 금속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 그러면 요 철은 조금 더 투자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몇 가지 올라가자면 4000까지, 최근에는 4000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금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압기 강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스코 같은 이렇게 강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에서 변압기 강판이라고 해서 성층 형태로 이렇게 벽돌 쌓듯이 얇은 판막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형태로 해서 나오는 강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율이 훨씬 더 높다. 요 니켈을 함유해가지고.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강자성체는 니코 철망이라고 외우면 돼요. 니코 철망.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니코 철망에서 니는 뭐다? 니켈, 그 다음에 아까 니켈 말했죠? 그 다음에 코발트. 저희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철, 그리고 망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니코 철망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중 강자성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냐? 니코 철망 요 중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맞죠? 또는 다음 중 강자성체인 건 뭐냐?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 보면은 자성체의 종류라고 해서 강자성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뭐를 적냐면 저는 상자성체를 먼저 적을게요. 상자성체. 자, 상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에 붙기는 해요. 왜? 투자율이 1보다 약간 크니까. 근데 약하게 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상자성체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데 알루미늄, 산소, 뭐 백금이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는 붙지만 어떻다? 큰 흡입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붙지 않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입니다. 구리를 자석을 갖다 대보십시오. 얘가 자석이 구리에 붙는지 안 붙어요. 왜?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자, 요 투자율이 뭐 1보다 작거나 또는 1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반자성체. 그러면 이 반자성체도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구리, 아연, 비스무트, 납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아 비납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구아 비납. 요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리, 아연, 비스무트는 저도 어떤 금속인지 모르겠네요. 본 적이 없어서. 쓰질 않으니까 이건 납. 됐죠? 니코 철망, 구화, 비납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 시험 문제로는 얘가 탑입니다. 항상 니코 철망이. 그리고 얘도 참고적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석을 붙였을 때 자화되는 이 원리도 이해가 되고요. 맞죠? 왜 자석이 붙어요? 요 철이 자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석에 오래 붙여두면 어떻게 돼? 철이. 지가 자석인 줄 알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흔히 말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든가 또는 고조파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변압기 특성에서.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뭐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는 철과 같이 굉장히 잘 붙는 거. 상자성체는 살짝 불듯 말듯 이렇게 대보면 약간의 자성을 갖고 있는데 붙지는 않아요, 잘. 이제 되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에다가 그 서스, 흔히 말하는 스테인레스 재질에다가 약간의 강철 재질 조금 집어넣어서 무는 되지 않지만 실제 녹은 쓰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있는 그 자성의 에너지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근접 센서라든가 어떤 탄성력을 갖고 있는 형태의 자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상자성체의 개념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강자성체 쓰겠죠? 자력이 많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굴이 안 붙죠? 안 붙는 거. 아연도 안 붙어요. 비스무트 답 이런 거 다 안 붙는다, 자석에.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석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쿨링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온다? 예, 바로 두 번째 쿨링의 법칙. 첫 번째는 이제 자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고요. 근데 저거는 뭐 그냥 보편적인 거니까. 쿨링의 법칙. 자, 저희가 예전에 쿨링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두 점 전하였죠. 이번에는 두 점 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플러스 m 웨버라고 하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m 웨버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자. 두 놈 사이에서. 자,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전 시간에? 흡입력이 작용하죠. 그게 이제 N극과 S극으로 바뀐 거예요. 요게 N극이고 요게 S극이면 N극과 S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흡입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흡입력 F에 대한 식이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쿨링의 법칙 거기에서는 뭐였냐면 이게 4파이 여기가 입실론 제로인데 여기는 뮤 제로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분의 1 곱하기 똑같아요, 식은 R 자승분의 M1 M2 단위는 뉴턴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요 뮤 제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요 수치를 집어넣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요 놈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집어넣어. 요 놈을 정리하면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바로 R 자승분의 M1, M2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식도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아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로 그렇게 막 썩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종종 이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것만 적혀 있죠? 그 옆에다가 요것도 적어 주셔야 돼요. 왜? 요거로 물어볼 때도 있고요. 요거로 물어볼 때도 있고 심지어는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옵니까?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투자율을 어떻게 정의하라 그랬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 보면은 투자율의 정의가 자속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화되는 우리 투자라는 게 어떤 형태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투자율이라고 하고, 투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돼요? 자화되는 정도가 커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속이 이동하기 더 쉬워지는 거죠. 그쵸?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 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요거 다음에 자개의 세기가 또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전개의 세기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온다라는 거, 자개의 세기가 나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3번에 자기 나오죠. 이걸 자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개가 뭐였습니까? 전 시간에 참고로 전개. 전개는 뭐예요? 전기장, 전개 같은 거죠.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이건 마그네틱 필드고. 전기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저희는 전개라고 합니다. 자개는 뭐다? 자개가 두 번을 써서 자기장, 자기장을 쓴다는 거. 자, 자개는 뭐다? 자기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을 자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있다?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를 N극이라고 하고, 좀 너무 작나요? 조금 크게 적을게요. 자,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여기를 n극이라고 하고 요 n극을 플러스 m 웨버다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위 점자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단위 점자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전기력선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꾸 전기랑 헷갈려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네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죠? 맞죠? 그러면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그죠? 요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당연히 요 자기력선은 전기력선의 그 특성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적어볼까요?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들어가는 뭐다? 패곡선을 이룬다. 요게 중요해요. 얘는 패곡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 n극이 있으면 이 n극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s극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고요. 얘는 항상 이렇게 커브를 틉니다. 그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요 그림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렸던 거. 이렇게 그려줘야 맞아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요 n극 쪽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플러스 m 웨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 n극으로부터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패곡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곡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게 자기력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아까는 저희가 전개라는 개념하고 비교해 드리려고 그렇게 그렸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자, 자기력선의 방향이 뭐다?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뭐다? 전개가 아니죠. 자개의 세기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뭐합니까?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당연히 얘도 뭐합니까? 중간에 끊기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에 끊기지도 않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요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수축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수축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장력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력선의 성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요? 패곡선.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와 다르냐면 전개랑 다른 거예요. 전기력선하고 다른 게 바로 요 패곡선입니다. 전기력선은 뭐야?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근데 얘는 패곡선이 아니죠? 근데 얘는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패곡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서로 뭐한다? 수축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뭐다? 가로 열고 장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임의의 한 점에서의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과 같다.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 자기의 방향과 같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자개의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자장의 세기가 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이따가 배우겠지만 자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다가 뭐 1m를 뒀을 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놈을 관통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곧 자개의 세기다라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서로 뭐하거나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뭡니까? 다 끝났나요? 그리고 이게 없잖아요. 등 전이면과 뭐하지 않는다? 수직 교차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달라졌죠? 자, 우리 전기력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등 전이면에 뭐한다? 수직 교차한다. 왜? 등 전이면이 거기서 뭐였습니까? 패곡면이었죠? 근데 얘는 패곡면이라는 개념이 대신에 없죠. 왜? 되돌아가니까. 패곡선이 나온 거죠, 대신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그 두 가지로 내는 경향이 큽니다. 얘는 패곡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는? 전개에서의 전기력선은 뭐다?
폐곡면을 갖고 있고요. 그 폐곡면 끼리는 뭐가 된다? 등전이가 되고 그 등전이면을 관통하는 전기력선의 형태는 뭐가 된다?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게 좀 달라요. 얘는 그게 없죠, 대신에.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예, 자개의 세기가 나오겠죠. 이거 당연히 시험 문제로 잘 물어보겠죠. 그럼 이 자개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적냐면 H로 적습니다. 요 밑에 적어요. 좀 좁으니까 H. 요 H는 자 실제 뭐냐면 1웨버에 작용되는 힘 반발력을 가지고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m당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크기의 개념으로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퍼 메타 자승에 대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모는 전개의 세기, 모는 E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뉴턴 퍼 쿨룽이라 그랬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볼트 퍼 메타 자승. 1m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위를 가질 수 있느냐, 전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의 크기로 전개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1m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얘는 개퍼 예, 메타 자승이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은 결국에 하나예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리고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 번 감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도 적어요. 암페아 턴 퍼 메타. 그래서 얘를 뭐로 적는다? H로 적고 얘는 E로 적고, 자 여기는 뉴턴 퍼 웨버고 여기는 뉴턴 퍼 쿨롱이고 얘는 암페아 퍼 메타면 얘는 볼트 퍼 메타고 얘는 1제곱미터에 몇 개의 에너지가 관통하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요 어디에다가 예 요걸 하나를 길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길게 나온다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뭐를 줘? 하나의 단위 점 자를 둡니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해? 요것도 N극이니까 예, 바로 간에 예, 이렇게 청력이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 반발력에 대한 힘이 크면 요놈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